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야심차게 달려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키아벨리인데요. 제가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바뀌었습니다. 매주 진행하던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진영 교수가 오늘은 진행이 아니라 출연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뜨겁게 대한민국 정치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의미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가이드라인까지 주실 테니까요.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마키아벨리 계속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좀 초췌한데 활동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아니요, 뭐 별로 활동 안 합니다. 그래요? 활동 안 하는데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예. 이제 현근택 변호사 일 때문에 저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검증과 공천되는 과정들이 좀 주위에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려라면은 이제 진실이 뭔지 확인하지 않고 네. 여론에서 일단 뭐 좌표 찍기 하고 또 그렇잖아요. 좋은 글씨 달아버리니까 그냥 아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은 이게 언론에서는 뭐 친명과 비명의 대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역 기득권 대 원외들 간의 갈등 구조에서 원외 도전자들이 일방적으로 패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입은 해야 하고 출마는 하고 또 공천받고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원래 이제 꿈꿨던 목적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불리한 여건 또는 구조적으로 균형감을 상실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할 방법이 없죠. 그럼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누구든지 이렇게 그냥 빨간색 모자 씌워서 야 너는 뭐 예를 들어 좌파야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이 싸구려 언론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방어하지 못하는 정당. 정당은 정치 결사체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 결사체라는 것은 동지애를 갖고 거기에 맞는 규율과 그다음에 단결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가라는 뭐 의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잠깐 하면 송 대표가 범죄 사실이 있든 없든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저희들이 뭐 그 결과를 보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 돈 봉투가 돌아갔던 것은 맞지만 나는 모른다. 이제 여기에서 진위 공방은 했지만 돈 봉투가 사실이라는 전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느 한쪽에서 야 너도 받았고 하면서 20여 명을 다 받은 사람으로 일종의 공표를 해버리면서 사회적 정치적 테러를 해버렸잖아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이 개별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당하고 있을 거냐? 뭔가 맞서서 싸우는데 그것은 송영길 전 대표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더 큰 악, 그 악을 상대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줘야 경중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악마보다도 더 악랄해져야 된다. 예. 뭐 우리 그 괴테의 파우스트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럴 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상대를 어떤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예. 이 현실 인식에서부터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지만 이 정부가 물러나야 될 만한 정부인가 아니면 내 삶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내 일이 아니니까. 다만 그 상황에 나한테 닥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당사자라도 크게 일단 판을 벌려서 싸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것이 공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또는 정치를 국회를 정상적으로 만들겠다 또는 더 발전을 시키겠다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악이 자신에게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악을 바라보면서 전투하고 투쟁하고 결연하게 맞서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기에 잘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스럽게 잘하고 있죠. 한동훈스럽게 네. 잘하고 있다. 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표현하자면 조금 이제 스타일이 이제 경박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정청래 의원 표현처럼 깐죽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전형적인 말싸움과 그 다음에 여의도식과는 다른 더 적극적인 이 정쟁을 만들어내므로 인해 가지고 반정립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최고위원회 복귀해서 이제 취임 일성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정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갈등을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외를 이야기하면서 법에 의해서도 펜에 의해서도 칼에 의해서도 테러를 받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피해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외의 제3자 또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솔직히 중2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비웃음이나 조롱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모든 경쟁자들, 네네. 정치적 반대자 또는 비판자들에 대해서 이런 조롱과 비웃음과 심하게 얘기하면 좀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게 예. 나는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도 배려지만 최소한 공적 위치에 가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 당대표 앞으로 자기 대권 주자 이러면 국가 경영을 이런 조롱과 비웃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범죄자를 다루던 검사니까 범죄자를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듯이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대중은 왜 거기에 환호하거나 한동훈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으니까. 네. 그럼 민주당이 싫으면 어떤 사람이 테러를 당해서 죽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라는 것이 이성을 상실하고 상대가 죽으면 막 박수 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정치인을 따르는 지지자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이 테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비대위원으로 1호로 영입했던 변호사가 여성 혐오 발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꽁꽁 싸매고 있는 이 또 편협함, 네. 또 반사회적인 이런 행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이. 자기 편이니까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봐준다? 그런 거 아니고 저는 특히 이제 1호 변호사란 분이 박상수 변호사. 예, 한동훈 팬클럽 예, 출신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뭐 영입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에서 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픽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꼭 지켜주고 싶겠죠. 그리고 이 자기 안에 자기 세력 내에서는 이 사람이 혐오행위라든가 또는 비판적 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대의 진영을 향해서 혐오적인 발언, 국민을 통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다 용납해 주는 거죠. 패거리 문화내에서. 조폭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조폭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가장 악랄한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료 시민, 동료 국민 또는 그 국민을 늘 이렇게 입에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5천만 명의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뭐 동료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팬클럽 같이 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동료인 거죠.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국민을 국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있지 않다. 그러면 그 국민은 이제 우리처럼 한동훈의 비판적인 사람은 국민이 먼저 사고를 정신을 개조해서 한동훈식으로 따라가주는 것이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동료가 되는 길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젊기도 하고 뭐 70년대생이어서 뭔가 좀 개혁적인 정책 이런 거 내놓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나오는 게 의원 정족수 250명 이야기하고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다 금지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국민님이 보여줄 수 있는 개혁 과제다. 민주당 당장 동의하면 지금이라도 법 통과하고 너희들 안 해주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연 말단적이고 말초적인 하나의 이슈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성의 정치권들이
그런 이 사소하게 보이는 정치 개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소한 이슈를 잡고 온 것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유의 그 깐죽임과 상대를 어떻게든지 간에 막 뭐랍니까 이 빼딱하게 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출판 기념회 문제도 결국은 노웅래 의원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낸 이 하나의 정책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출판 기념회야 뭐 지금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지망생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 좀 뭔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정치인들이 부패한 또는 뭐 정치인들이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의 그 일종의 전형적인 케이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맞짱 뜨듯이 우리처럼 평론가가 하는 얘기 말고요. 국회 내에서 또는 좀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발언 하나하나를 찔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은 잘 안 보입니까?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 그 과정에서 말 실수라든가 또는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에 찍혀가지고 타겟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문택 변호사처럼 타겟이 됐다. 그럼 민주당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지금 586 사실 한동훈으로부터 엄청나게 조롱받고 있잖아요. 아무도 근데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에 맞을 것 같다. 나는 차라리 숨어서 조용히 공천받고 국회에 들어가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거 사기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엊그제도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놓고는 이게 평론가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 경쟁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정말 국민들 앞에서 또는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해서 판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좀 비겁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몰라서 그렇다. 예를 들자면 250석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의원 정수를 250석으로 줄이자. 민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 250석으로 줄여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싫어하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가 60%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없애야 되겠네요.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해경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해결의 답입니까? 오히려 해경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딱 이 단발마적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0명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원에 있으면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왜 250명은 되고 150명은 안 되냐고. 그러니까 뭐 5명으로 줄이든가 아예 없애든가. 그래서 250명이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봐라. 왜 260명, 270명이 아니고 250명이냐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체계를 만들지다. 그래서 250명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약하는 이제 해볼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래요. 예.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야. 특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특권은 축소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사법시험 패스하는 사람이 1년에 60명, 뭐 100명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로스쿨이 돼서 몇천 명이 나옵니다. 변호사 특권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숫자가 늘어나면 특권은 줄어듭니다. 다만 쓸데없는 기득권이라든가 또는 뭐 제가 늘 지적을 합니다만은 보좌진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잡다한 특권들 그리고 뭐 수당들 이런 것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줄이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되 예산은 줄이면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서비스는 늘어나는 겁니다. 정치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 싫어하니까 국회의원 없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가정생활 하다가 가족 마음이 없으면 갑자기 없애고 이렇게 합니까?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하는 역할이 있죠.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이런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특권 줄이고 대신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더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따지고 묻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이것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하자고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한 650조 가까이 되잖아요.
650조면 국회의원 한 명당 얼마입니까? 20조입니까? 예. 10조인지 20조인지 좀 헷갈립니다만 뭐 그걸 이제 심의를 해야 된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하거든요. 2조 정도씩 이제 2조 심의를 정도 되네요. 2조만 하더라도 멍성하게 처분할 넘어가는 거죠. 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저는 경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 경찰, 군인이 정치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국가 시스템 다 이해합니다. 보통 이제 예산에서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낭비가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한 5% 정도는 통로 조직과 그 다음에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낭비될 겁니다. 600조의 5%면 얼마입니까? 뭐 많잖아요. 그죠? 한 30조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훨씬 적은 돈이에요. 행정부에서 실수해서 낭비하는 돈 생각하면.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업 예를 들면요. 기업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의 감시체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 그리고 외부에서 사회이사들이 직접 그 회사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회계, 철저하게 따지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게 전담 인력이 엄청나게 붙어 있죠. 네. 삼성전자 같은 데는 아마 수백 명이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용 측면으로 보면 효과와 대비했을 때 왜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되니까. 해야 하는 거죠. 더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기업이 절약도 갖고 되고. 있는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경영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인데 정말 우리 국가가 쓰고 있는 1년에 650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것을 좀 이제 면밀하게 갖추되 대신 특권은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국회의 기능을 견제와 감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와치독이에요. 네. 집 지키는 개라도 있으면은 예. 그래도 도둑이 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방어적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왜? 범죄자들만 다뤄봤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의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범죄자도만. 본인도 현재 뭐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딸 문제 같은 경우도 뭐 2년 가까이 지금 수사하다가 뭐 증거불충문으로 이제 아예 이제 수사 자체를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인도 뭐 예를 들자면 장관할 때 그 월급 반납했나요? 뭐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거. 불체포 특권 문제도 이것도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와 그다음에 이 국회가 있을 때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집행부인 행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다양한 권한들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요,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특권부터 먼저 내려놔야죠. 불체포 특권에 해당되는 것이 대통령의 민형사상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불체포 특권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 먼저 내려놓자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부터 먼저 견제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건 100번 옳은 말씀이고 어찌됐든 이런 이제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마치 수준이 있는 개혁 정책인 것처럼 내놓고 여기에 막 박수를 보내면서 한동훈을 띄우기 한비 여천가는 끝없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저질 사이버 언론 때문에 그래요. 언론도 이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이 지적하면 이게 정쟁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망할 리가 없지만 만약 망한다면 언론 때문에 망했을 것이다. 그 망하는 책임의 80%는 한국 언론에 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언론을 질타하고요. 정치권은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쪽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지지자일 경우에는 자기 쪽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듣게 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양쪽 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에 부합한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도 언론을 좀 믿고 따르고 그래도 언론이 정치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한테도 은연중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선 때 대장동 관련해서 이슈가 됐을 때 언론에서 기획 보도하는 걸 봤거든요. 잘 몰라요. 실제 잘 모른다. 잘 모르면서 기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양비론이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못해 팩트에 근거한 양비론 기사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기사 수준이 어디 가서 뭐 떡볶이 먹었느니 방어 먹었느니 모자 뭐 썼느니 야구복을 뭐 입었니 이런 것들로 도배하는 수준이지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이게. 그냥 해프닝성 가십성 쫓아다니는 파파라치 수준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동의하면서 하나 보태면 언론이 객관적 사실의 기반 위에 다른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줘야 되잖아요. 근데 객관적 사실 자체가 허위예요. 그것도 주장을 한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 위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똑같이 올려놓고 양쪽을 균형감 있게 보도한다고 합니다. 얘가 그거 아니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헬기 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헬기 그거 대통령실에 허가 없이 못 타요. 예. 대통령실 다 보고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든가 총리실 출입 기자들 다 아는 거예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부 출입기장 가는 기자 물어보지 않고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이 상식의 수준 아닙니까?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주장만을 가지고 마치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언론은 정말로 너무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뭐 한동훈이 잘못했는지, 이재명이 잘못했는지,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는지 막 물타기처럼 이제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가면 총선까지 갔을 때 그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금버금하게 이렇게 싸웁니까? 뭐죠?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기니까. 실제 총선 결과는 어떻게 갑니까? 총선 결과는 뭐 민주당이 이기겠죠. 그러나 뭐 압승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국힘 내부 문제로 좀 가면은 지금 네. 이준석 신당이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생각보다 뭐 힘이 별로 없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막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갈라치기 그리고 여기도 또 증오 또 뭐 말장난 게임 이런 걸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중도층이라든가 지식인층이 그쪽에 잘 안 붙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론두조층이라는 게 한국사에서 40, 50대 직장인들을 여론두조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표를 잘 안 줘요. 역대로 우리가 제3지대가 성공했던 상황들을 보면은 안철수 신당도 40, 50대들이 움직였어요. 40, 50대들이 제법 움직였고요. 뭐 과거에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게임의 영역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치와 철학의 영역이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내놓은 그 노인층들에 대해서 이 뭡니까 지하철 네. 무임승차를 없애겠자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기존에 했던 갈라치기 방식 그대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선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 하는 스타일로 본다면 네. 현재 하는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네. 정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달리 결을 달리하면서 이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이제 용해인 뭐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해서 3인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좀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하는 게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선거구제 뭐 주장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선거구제 하고 있고 뭐 어찌됐든 이번에 뭐 드러난 이슈가 없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뭐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거구제의 문제라는 것은 게임의 룰이고 본인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 먼저 내세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먼저 내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느냐. 진보적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제대로 된 발전 방향을 이야기해야지 게임의 룰부터 접근해버리면요. 형제간에도 유산 분배부터 이야기해버리면은 마주 앉기가 불편해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게임의 룰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할 거냐 탄핵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쪽의 공식 견해는 있는 것 같고요. 퇴진과 탄핵으로 간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실제 토론회 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하던데 충분히 지금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미래 비전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세 번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뭘 잘못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뷰도 직접 해봤고 용해인 의원의 또 이런 그 토론회 같은 데도 직접 제가 이제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파괴력은 생각보다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그래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우리 저기 손가락 건강이 우려되는 안철수 의원이 뭐 정책 이야기 나도 하고 싶은데 기자들이 안 써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자들은 또 정책 이야기를 쓰지도 않으면서 안철수 의원은 맨날 뭐 이상한 해프닝만 이야기하고 정책에 관심이 없더라.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더라. 서로 똑같이 비난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의 잘못이냐? 안철수 잘못인 거죠. 재미나게 자극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했던 무상급식 생각나시죠? 그죠? 정책 이슈잖아요. 잘하면 정책 이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약간 오해하고 보면 삼성전자가 휴대폰 팔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또는 아주 소기업의 제조업체 상품도 너희는 왜 지금 이거를 마케팅 프로모션 제대로 못하느냐. 사실 안 써주니까 내용이 좋아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 차별에서 오는 구조적 건데 차별을 받고 있죠. 예. 민주당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언론의 분량이 국민의힘의 절반밖에 두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슈를 4개를 할 걸 2개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진보 쪽 신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이슈를 나열하지 말고 한두 가지 집중해 가지고 이슈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져야죠. 뭐 충분히 이제 참고할 만한 지적이나 이제 조언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쪽에서는 뭐 인적 그리고 물적 뭐 그런 건 이해를 이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이제 다른 의견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평론 한 13년 하면서 박 교수는 저희 이제 그 생각에 뭐 동의 여부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또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진보진영 그룹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거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저는 중도에 있는 스윙보터들이 의사표시를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일지 모르지만 실제 총선에 가면 이번에는 제3당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준석이고 이낙연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원인 제공을 하는 이제 뭐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저는 이게 이제 독립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이낙연이냐 뭐 이준석이냐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종속 변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깨지는 상황에서 보수표가 민주당 쪽으로 올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 보수 진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민주당 진영에서 같은 결을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진보 진영의 경우에는 저는 연동형으로 갈 거로 보거든요. 그 연동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다당의 구조이든 아니든 소수 정당들이 결국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이제 실제로 100대 200의 구조가 원튼 원치 않든 반국민의힘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제는 민주당만의 선전이 아니라 개혁보수신당과 개혁연합신당의 선전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되면 우리 뭐 내기한 것처럼 한번 기다려보죠. 이제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도자의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이제 진보신당 하시는 분들도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용행 기본소득당 대표가 요즘 뭐 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파이팅 있게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개별 의원으로서의 성적표는 훌륭하다고 봅니다만 예.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담론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의 국가, 뭐 이명박의 국가, 문재인의 국가, 또는 또 뭐 김대중의 국가. 우리 그게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느낌이 오잖아요. 하물며 윤석열의 국가, 이재명의 국가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용해인의 국가는 뭘까요? 이준석의 국가는 뭔가요? 갈라치기 하는 건가요?
재미난 건가요? 이낙연의 국가는 엄중한 국가인가요? 그게 지도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뭐 대선 후보 아닐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애국심이나 국가관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저기 검찰총장처럼 똑같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파쇼지 뭐. 그게 파쇼더라도 파쇼라는 것도 하나의 총체적인 가치 체계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가치와 철학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아,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총리감이다, 뭐 단체장감이다, 국회의원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기회가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약간 주관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기성세대와 맞서 싸우면서 바꿔보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가산점을 줘야 한다. 박수를 좀 더 크게 보내줘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주장하지만은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이제 뭐 종식시키려면은 몰빵론이 아니라 학익진으로 네. 포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용해인 같은 분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이는 거는 왜 자꾸 게임의 룰의 문제로 보이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은 이제 가려서 들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폭넓게 좀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정당이든 본인이 갖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동의를 하는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총선에 출마 의지도 강하게 있고요. 자, 이런 면에서 이현주 의원이 요즘 뭐 방송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아마 제가 보니까 국내 지금 이제 빅 스피커들 중에서 한 5위 안에는 뭐 무조건 든다 이 정도로 지금 영향이 크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또는 이제 검찰 중심의 정권 운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동의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당금질을 해서 총선에 어느 쪽으로 가든 한번 합류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민주당에 나와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삼지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이제 부동층,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60%가 나옵니다. 네. 사실 그분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이현주 의원이든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첫 번째로는 대권 주자 같지 않아요. 아직은. 예.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해 주잖아요. 화가 닿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정치 안 하시겠지만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은 제3지대로 간다고 칩시다. 몰릴 거예요. 왜? 대통령 감 같거든. 한국 사회 전반적인 데에서 자기 철학을 갖고 있거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족한 거야. 또 역으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나이가 들어서 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10살 좀 젊었다 칩시다. 저는 지금 상황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가를 운영할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 깜처럼 보이고 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우리 사회가 또는 유권자 국민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좀 바라봐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아니죠. 이분들이 정치하면서 성장해온 방식의 문제예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좋든 싫든 담론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역할 때도 담론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와서도 담론을 던졌고 다시 그쪽에 가서도 담론을 던지고 자기 담론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유시민 장관이 주장했던 뭐 사회적 투자 국가라든가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자기 담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담론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투사로서, 어떤 사람은 재미난 게임 전략가로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성장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이 한 단계 높아진 대선 주자감이구나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영향력이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고요. 그것도 실제 그런지 한번 이제 보시죠.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걸로 보면 작용을 하는 쪽에서 하고 있는 정치의 질이 워낙 정말 저급하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만 하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상당히 생기는 그럴 수는 있죠. 예,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정치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봤을 때 이번 총선처럼 변동수가 많은 것은 아마 2016년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분위기를 언론이 아직까지는 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언론도 나름의 이제 편향성,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투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심의 흐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드러내 주지 못하는 이런 하기 상황이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언론이 솔직히.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제3지대의 선전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굉장히 우리 저기 앵커님의 기대심이긴 한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예, 최소 5석은 한다고 봐요. 예. 비례대표 5석은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50석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서울에 출마하느냐 이런 것도요. 사실 이준석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는 정당, 자기 혼자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만이라도 크게 성공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가 올 연말, 지난 연말과 연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고 세력이 좀 붙고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출마하겠느냐? 그래서는 전국 선거 끌고 갈 수 없는데 그럼 서울에서 출마해야 된다. 그럼 저기 강남에서 출마하면 되죠. 뭐 어디서 출마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판을 키워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당신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라고 먼저 성공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지지층들을 분석해 보면 한 40% 정도가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네,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로부터 제일 많이 얻어맞은 사람 예.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분리되어 나와야지만이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 하나는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서 표를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 지지층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기대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보다도 더 정책적이고 미래 비전을 밝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하는 행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하자면 첫 번째, 양두구육은 본인이 실수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양두구육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변해야 됩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세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세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27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기자회견을 노원구에 있는 어느 숯불갈비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때 본인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국가의 미래, 정책적 차별성을 얘기한 사람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은 본인 딴에 엄청난 비전과 그리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것이 매우 차별화된 이준석만의 정책이다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박 교수나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것은 야, 이준석 너무 깨돌이 같은데? 쏟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쏟아내니까. 민주당도 때로는 그런데 쏟아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남북평화협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평생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기자들이 돌아서 묻습니다. 에이, 대표님 그거 말고 딴 이야기 없습니까? 총재님 딴 이야기 없습니까? 그걸 무시해야 돼요. 지도자는 늘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자기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언론이 지루하다, 대중이 지루하다고 느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장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치 기획이에요. 근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보면요. 참모들이 게으른 건지 정치인들이 게으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늘 마이크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지루하니까 그거 말고 그건 어제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 없습니까? 또 딴 이야기 없어? 이거는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박진인 교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신당에 대한 이야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제 의견에 좀 동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박진영 교수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마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저희 생각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좀 비교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키아벨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쑥 50분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선거구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제 하시고 싶습니다. 네, 선거구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예.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도가 문화와 정치 지형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한다고 하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득권들의 산물입니다. 예. 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병립형이었거든요. 안철수는 병립형인데도 비례대표에서 12석 갖고 갔고요. 국회의원 40석 갖고 왔습니다. 2020년에 연동형이었거든요. 연동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봉주,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당은 비례대표 겨우 3석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 그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능력, 유능함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지 제도에 기대서 틈새를 개척하고 한다면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작은 틈새 전략을 쓰는구나라고 인식해 버려요. 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겠다라고 크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담론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제 저는 현실보다는 이상이 더 고귀하고 그리고 이론과 실천이 동시에 겸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표현으로 그냥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 결국은 정치는 꿈과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신념의 현실주의자라는 이제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을 비유해서 하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 현실이라는 것도 각자 다르긴 하지만 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도 있고요. 제도보다는 담론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도 있고 그 제도와 담론은 결국 두 가지가 섞여서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담론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규명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요. 제도의 문제로 엮여버리면요. 우리가 지금 법치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속에서 들어가서 모두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설국열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결국은 누군가는 설국열차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 들으면서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어쨌든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 혹시 다음에 제3자가 진행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기회를 주시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진영 교수 화끈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촌철살인의 분석을 통해서 느낌과 생각이 좀 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71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우리 스픽스가 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주위에 많은 시청 권유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권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픽스몰에서요.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광화문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입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쿠키 세트 9가지 종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개의 제품이 한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문한 뒤에 여러분 직접 수제로 만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스픽스몰에서 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16% 할인된 가격이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스픽스 광화문살롱을 치면 유기농 쿠키 세트 여러분 맛볼 수 있고요. 드셔보신 분들 하나같이 우와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 제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상담 내용 무료로 전화 받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 24시간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해서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주는 아주 정의롭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 여러분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644-1236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느냐? 제가 광고하면 전화가 더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전화하시고요. 광화문살롱 쿠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얘기 해 주셔서 제가 가슴이
떨리면서 흥분을 했는데 바뀌어서 이런 스탠스 계속 유지하길 바라면서 오늘 마키아벨리 여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